할머니, 언제 내쫓아? 한 통의 녹음으로 72년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밤 11시 윤정자는 침실 탁자 위 스마트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하얀 원통형 기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어요. 정자는 느린 동작으로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무릎이 삐걱거렸죠.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탓이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이웃들이 가져오는 오수선 요청만으로도 하루가 바빴거든요. 내일 장보기 목록을 메모하려던 참이었어요. 김치용 배추, 겨울나물, 손자 하림이 좋아하는 귤까지. 73세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리야, 메모 시작. 정자의 목소리는 작고 또렷했어요. 35년간 고객들과 치수를 상의하며 다져진 정확한 발음이었죠. 기계가 부드럽게 응답했어요. 정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최선영의 목소리였죠.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유럽 다녀오면 요양원 보내고 명예 정리하자. 정자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숨소리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손자 강아림이 대답했어요. 그럼 차 사주는 거지. 벤츠 말고 BMW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걸로. 20살 대학생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새 장난감을 받을 아이처럼 들뜬 톤이었죠. 정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첩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35년간 맞춤 양장점을 운영하며 까다로운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와 마주했던 그 표정이었어요.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거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요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야. 국민연금으로 충분하고. 선영의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예금도 2억 8천만 원 있다며? 당분간은 괜찮겠네. 하림의 대답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자는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날씨를 물어보고 음악을 틀어달라던 그 기계였어요. 며느리가 사준 선물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던 바로 그 기계 말이에요. 메모 취소.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대신 다른 명령을 했어요. 아리야, 오늘 거실 대화 기록 재생해줘. 기계가 묻는 듯한 신호음을 냈어요. 평소에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죠.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어요. 35년간 새벽 일찍 재봉일을 시작하며 가족들 잠을 깨우지 않으려 기른 습관이었죠. 침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문고리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거실 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대화 기록 보관해줘. 스피커의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장 완료 신호였죠. 정자는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낡아서 삐걱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슴이 요동쳤지만 호흡은 고르게 유지했어요. 재봉사의 바느질처럼 한 땀 한 땀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죠. 28년 전이 떠올랐어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억으로 산 이 집이었어요. 당시에는 큰돈이었죠. 양장점 수입과 남편의 월급을 모두 합쳐서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어요. 지금은 28억이 넘는다고 했죠. 부동산 중개사가 최근에 전화해서 알려준 시세였어요.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손자가 태어나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정자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자는 침대맡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 도윤에게 온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죠. 엄마 유럽 여행 어때요? 사돈 어머니가 자리 하나 남았다고 하시는데 10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다정한 문자들이었어요. 효자로 소문난 아들다운 배려였죠. 이제야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10일. 집을 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죠. 침대맡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나무 서랍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남편이 남긴 수첩이 거기 있었어요. 8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들고 다니던 것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어요.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쓰자. 강봉수가 평생 지켜온 가훈이었어요. 정자도 그 말을 믿고 살아왔죠. 양장점을 운영할 때도 한 푼의 바가지도 씌우지 않았어요. 정가에 정확히 받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옷을 완성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과 당하고 사는 것은 별개였으니까요. 정자는 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단정했어요. 2025년 1월 1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글씨체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했어요. 마치 고객의 가슴 둘레를 재고 허리 치수를 기록하던 그 정확함처럼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병원 진료 기록도 필요해. 치매 진단서 있으면 더 확실하고. 요양원은 미리 예약해둬야 해. 좋은 곳은 대기가 길거든. 정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코끝으로 오래된 집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28년간 쌓인 추억의 냄새였죠. 그리고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세부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세 번째, 완벽한 역공을 준비해야 했어요. 35년간 재봉틀 앞에서 키워온 집중력과 인내심이 이제 필요한 때였어요. 정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침대맡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작은 속삭임이 깊은 밤 정적을 스며들었어요. 72세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전포고였어요.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정자 씨가 가스 끄는 걸 자주 깜빡한다는 소문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정자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양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겨울 김장용 무와 배추 그리고 평소 즐겨 먹는 두부와 나물들이었죠. 15층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이웃 김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자 씨, 요새 좀 어떠세요? 가스 끄는 거 또 깜빡하셨다던데요? 정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제 저녁 요리를 마치고 분명히 가스밸브를 잠갔거든요. 35년간 양장점을 운영하며 기른 꼼꼼한 습관 덕분에 가스, 전기, 문단속은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아, 며느리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그러신다고. 김순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정자를 지켜봐왔던 이웃이었거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매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분명히 매일 체크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5층 복도로 나섰을 때 정자는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매일 확인한다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밸브를 확인했어요.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어제 저녁 국을 끓인 후 확실히 잠갔던 그대로였죠. 이상하네.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양장점 시절부터 사용해온 습관이었어요. 고객의 치수와 주문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던 바로 그 수첩이었죠. 오늘 날짜 밑에 적었어요. 오후 3시 30분. 가스밸브 정상 잠금 확인.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오후에 피부관리샵 일을 마치고 들러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최선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다정했어요. 43세의 그녀는 여전히 가꾸어진 모습이었어요. 전직 피부관리사답게 관리를 철저히 했거든요. 하지만 정자는 이제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어젯밤 녹음된 대화 덕분이었죠. 응, 마트 다녀왔어. 정자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선영이 다가와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에 가스 냄새가 좀 났었어요. 괜찮으시죠? 정자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35년간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며 기른 침착함이었어요. 그래, 나는 못맡았는데. 나이 드시면 후각이 둔해지기도 하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한 번씩 확인할게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밸브를 만졌어요. 정자는 유심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선영의 손가락이 밸브를 살짝 돌리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에요. 정자는 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그래, 바로 저거였구나. 아, 그리고 어머님. 도윤이가 병원 한번 다녀오시라고 해요. 무슨 병원? 건강검진이요. 나이 드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치매도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건망증, 치매. 이 단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들의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저녁 식사 후 정자는 평소처럼 선영의 방에 따뜻한 물컵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어머니의 다정한 배려였죠. 감사해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선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자는 재빨리 침대 옆 화장대 서랍을 봤어요. 반쯤 열린 서랍 안에 수첩 하나가 보였어요. 심장이 빨라졌지만 손은 침착했어요. 재봉사 시절 기른 정교한 손놀림으로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치매 관찰 일지라고 적힌 제목이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1월 10일 가스밸브 확인 안함. 3번 지적했으나 기억 못함. 1월 12일 같은 말 반복함. 기억력 저하 의심됨. 1월 14일 현관 열쇠 찾지 못함. 10분간 헤맴. 1월 15일 이웃에게서 가스 냄새 신고 접수.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스 밸브를 깜빡한 적이 없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었고 열쇠를 잃어버린 적은 더더욱 없었죠. 하지만 이 일지는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날짜별로, 증상별로 체계적으로 기록된 가짜 증거들이었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재빨리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물컵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일찍 주무세요. 그래, 수고했어. 정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며시 닫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알람 앱을 열어서 새로운 알람을 설정했어요. 매일 오후 6시. 안전점검 시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할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증거에 맞서는 진짜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정자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됐어요. 오후 6시 정각,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했어요.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죠. 현관문 잠금 장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쇠로 돌린 후 사진 촬영. 전기 차단기까지 빠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스위치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역시 사진으로 남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 아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46세의 그는 요즘 약국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엄마, 혹시 후견인 제도 아세요? 왜 갑자기? 나이 드시면 재산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손자 하림을 위한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바늘에 낀 실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네, 엄마. 나는 아직 재봉 주문 치수를 눈 감고도 잴 수 있어. 정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36, 24, 36. 이건 30년 전 김여사 치수고 34, 26, 34는 박여사 치수야. 허리둘레부터 팔 길이까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해.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의 또렷한 기억력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정자가 계속했어요. 내 기억력을 의심하기 전에 내 판단력부터 점검해 보렴. 그 말이 마음에 꽂혔는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정자는 8년 만에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거의 만지지 않았던 재봉틀이었어요. 낡은 재봉틀 커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정자는 젖은 행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커버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숨겨둔 철제 서류함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정리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들, 그리고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사전 의사결정서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정자는 서류함을 쓰다듬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둔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네요. 창밖으로는 찬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재봉틀의 바늘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정자의 결의를 비추는 것처럼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정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은 새하얗고 깔끔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정자는 며느리와 함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치매 예방법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규칙적인 운동, 독서, 사회활동. 자신이 평생 해온 것들이었죠. 윤정자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정자가 일어났어요. 무릎 관절이 뻣뻣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김서현 교수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온화한 미소로 정자를 맞았죠. 하얀 가운 위에 걸린 청진기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정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옆에 앉은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가 봐도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선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정자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김서현 교수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가스 끄는 걸 자주 까먹으시고요. 같은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하시기도 해요. 어제는 현관 열쇠를 찾으신다고 1시간이나 헤매셨거든요. 선영이 준비해온 듯 술술 말했어요. 마치 진짜 목격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김서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계속 메모했어요. 가족 호소 증상 기억력 저하, 반복 행동, 일상 기능 저하라고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자를 바라봤죠.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스로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정자는 한 박자 쉬었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조금 둔해진 감은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게 아닌가요? 교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환자 본인의 말과 보호자의 말이 다를 때 보이는 표정이었죠. 그럼 인지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대략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조용한 방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죠. 첫 번째 검사는 시계 그리기였어요. 정자는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차례대로 적었어요. 3시 15분을 가리키는 바늘까지 정확하게 그려냈어요. 두 번째는 단어 기억하기였어요. 교수가 5개 단어를 불러줬어요. 사과, 동전, 의자, 연필, 꽃. 정자는 조용히 반복해서 외웠어요. 35년간 고객들의 주문 내역을 기억하며 기른 암기력이었죠. 세 번째는 계산하기였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문제였어요. 193, 86, 79, 72. 정자는 막힘없이 답했어요. 마지막은 도형 그리기였어요. 복잡하게 겹쳐진 오각형을 따라 그리는 것이었어요. 정자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어요. 재봉틀로 섬세한 바느질을 해온 덕분이었죠. 30분 후 검사가 끝났어요. 김서현 교수는 답안지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계산기로 점수를 계산하고 매뉴얼과 대조해 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정자와 선영 앞에서 교수가 말했어요. 인지기능 검사 결과 총점 28점 만점에 27점입니다. 정상 범위예요. 선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예상과 다른 결과였거든요. 연령을 고려했을 때도 오히려 평균보다 좋은 편이에요. 특히 기억력과 계산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정자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가족분이 걱정하시는 증상들이 있다고 하시니 경과 관찰을 해보시죠. 혹시 모르는 초기 변화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선영이 재빨리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혹시 다른 정밀 검사는 필요 없을까요? MRI나 혈액 검사 같은 건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인지검사 결과도 정상이고 환자분께서 특별히 호소하시는 증상도 없으니까요. 진료가 끝났어요. 처방전에는 3개월 후 재검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서며 선영이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정자는 재빨리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펜을 빌려달라던 핑계로 간호사 데스크에서 얻은 볼펜이었죠. 가족이 거짓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에 혼자 올게요. 정자는 메모지를 접어서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이거 교수님께 전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았어요. 5분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선영과 함께 병원을 나섰어요. 한편 진료실에서는 김서현 교수가 간호사로부터 메모를 받고 있었어요. 메모를 펼쳐본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녀의 20년 임상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는 드물었어요. 교수는 정자의 진료 차트를 다시 열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추가 기록을 남겼어요. 환자 인지기능 정상, 가족 주장과 환자 상태 현저한 차이, 재검 시 단독 면담 필요, 추가 관찰 요함.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선영은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머님, 검사를 너무 대충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도 가봐야겠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재검 때는 반드시 혼자 가겠다고요. 그날 밤 정자는 스마트 스피커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아리야, 메모해줘. 병원 진료 결과 마이너스 인지기능 정상. 담당 의사 김서현 교수. 27점 만점에 27점. 파란 불빛이 깜빡이며 메모를 저장했어요. 한편 거실에서는 선영과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래.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 일단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 요양원은 나중에 생각하고 집은 내 이름으로 먼저 증여받자. 그런데 엄마가 동의할까? 동의하게 만들어야지.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했다면서. 그들의 속삭임은 깊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침실 스마트 스피커는 여전히 파란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속삭였어요. 아리야, 추가 메모. 오늘부터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된다.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져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돈 임미자가 집에 왔어요. 그녀는 늘 그랬듯 말이 많았어요.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다면서 자신이 아는 분이 콜 라인이 있다고 했어요. 미리미리 알아봐야 한다면서 고급 요양원 팸플릿을 펼쳐 보였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정자의 월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이었죠. 입소하려면 보증금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정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죠. 임미자가 떠난 후 정자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서류함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예금 2억 8천만 원.
집값까지 합하면 30억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35년간 한 땀 한 땀 모은 돈들이었어요. 정자는 펜을 들어 수첩에 적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면 먼저 내 동의부터 받아야 할 텐데요. 글씨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재봉질을 했어요. 딸 유나를 위한 스카프였죠. 부드러운 실크 원단 위로 바늘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어요. 바느질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35년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병원 진료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전화가 왔어요. 정자는 오후 3시 평소처럼 이웃 김 여사의 바지단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재봉틀 앞에서 정교하게 바늘을 돌리고 있을 때였죠.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임미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정자의 사돈이자 선영의 친정어머니였죠. 65세의 그녀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아니, 큰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유럽 패키지에서 갑자기 취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방금 전화가 왔어요. 정자는 재봉틀 페달에서 발을 떼고 전화에 집중했어요. 한 자리가 남았대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임미자의 말은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언제 출발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좀 급하긴 하지만 10일 코스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정자는 달력을 바라봤어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일 후였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는데? 400만 원 정도요. 좀 비싸긴 하지만 일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400만 원. 정자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국민연금과 예금 이자만으로도 월 3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미자야,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아이고, 언니도 참.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임미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10일. 집을 완전히 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정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젯밤 녹음된 거실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요양원 이야기, 집 증여 계획, 그리고 BMW 구입 약속까지. 언니, 어떠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임미자가 재촉했어요.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좋아, 갈게. 정말요? 아이고, 좋아라. 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임미자의 기뻐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너무 과도한 반응이었죠. 그럼 내일 여행사에서 계약하고 모레는 짐 준비하시고요. 금요일 아침 9시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재봉틀 앞에 앉은 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연락처를 찾았어요. 박태식 집사의 번호였죠. 박태식은 55세로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운영하고 있었죠.
35년 전 정자의 양장점 단골 고객이었던 김미영 씨의 아들이었어요. 김미영 씨는 정자가 가장 아꼈던 고객 중 하나였어요. 딸처럼 예쁘게 봐주었던 분이었죠. 그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윤정자 권사입니다.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잘 계시죠? 무슨 일이세요? 박태식의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교회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조용한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는 어떠세요? 정자는 시계를 봤어요. 4시간 후였어요. 좋아요. 그럼 그때 뵐게요. 저녁 7시 교회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었죠. 박태식은 정자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하나만요. 박태식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정자는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집사님, 우선 비밀 보장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당연합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든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자는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본 후 말했어요. 집을 팔려고 해요. 박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잠실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절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면서요. 박태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정자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권사님은 지금도 완전히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했고요. 정자는 가방에서 진료 확인서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 받은 서류였죠. 이게 증거예요. 인지기능 검사 27점 만점에 27점이에요. 박태식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김서현 교수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어요. 집사님, 혹시 사전 의사 결정서라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잖아요. 그런 걸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의사 이인의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정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집 시세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공증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죠. 정말 고마워요, 집사님.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권사님, 혹시 새로 살 곳은 정하셨나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거든요. 옛날 고객 중에 양평에서 코하우징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로 갈 생각이에요. 코하우징이요? 시니어들을 위한 공유주택이에요. 혼자 살기는 외롭고 그렇다고 요양원은 싫고 그런 분들을 위한 곳이죠.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기에는 잠실집이 너무 크시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집 매매부터 공증, 이사까지 모든 일정을요. 다음 날 정자는 김서현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였죠. 교수님, 지난번 메모 때문에 왔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들려주세요. 정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족들의 계획, 조작된 관찰일지,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유럽 여행까지 모든 것을요. 김서현 교수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20년간 신경과에서 일하며 여러 가족 갈등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사전 의사 결정서를 공증받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동료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교수는 컴퓨터를 켜서 진료 기록을 작성했어요. 환자 윤정자 72세.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 의사결정 능력 충분함. 가족이 주장하는 증상과 실제 환자 상태 현저한 불일치. 이틀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사전 의사결정서 공증 완료. 집 매매 계약서 준비 완료. 양평 코하우징 입주 계약서 작성 완료. 정자는 은행에도 갔어요. 연금 수령 계좌를 가족들이 모르는 새 계좌로 바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금요일 아침이 왔어요. 정자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35년 전 직접 만든 코트였죠.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했어요. 공항에서 임미자와 만났어요. 언니 정말 잘 어울려요. 완전 귀족 같아요. 임미자의 칭찬은 과했어요. 그런데 짐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정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여행용 가방이 따로 있어. 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이유는 달랐지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0일 후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내에서 정자는 박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세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좋은 여행 되세요. 정자는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35년간 지켜온 집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적 후퇴였죠. 72세 할머니의 가장 용감한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오후 2시 정각 박태식의 전화가 울렸어요. 정자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작은 호텔 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창밖으로는 2월의 차가운 유럽 겨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는 밤 11시였죠. 권사님, 매수자분이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박태식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서울의 분주한 소음이 들렸어요. 어떤 분이세요? 강남에서 투자용으로 구입하시는 분입니다. 현금 거래를 원하셔서 절차가 빠를 것 같아요. 정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세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재 시세가 28억 정도인데 금매 조건으로 25억에 합의했습니다. 현금이라 잔금은 일주일 후면 됩니다. 시세보다 3억이 적었지만 정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속도가 중요했거든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잠실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잠실 33평 아파트 15층 앞에 대형 이사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믿음이사라고 쓰인 파란색 트럭이었죠.
10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 김대수는 의아해했어요. 15층 윤씨 댁에서 이사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서류를 확인하니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이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거실부터 시작됐어요. 선영이 아끼던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먼저 나갔어요. 5년 전 3천만 원을 주고 산 소파였죠. 그 옆에 75인치 대형 TV도 조심스럽게 포장됐어요. 식탁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목 테이블과 8개의 의자가 세트로 나갔어요. 선영이 백화점에서 2천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죠. 하림의 방도 비워졌어요. 최신형 게이밍 컴퓨터, 모니터 세대, 고급 게이밍 의자까지. 총 1,000만 원이 넘는 장비들이었어요. 도윤의 서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죽으로 제작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빼곡히 꽂힌 경영서적들이 모두 박스에 담겼어요. 하지만 정자의 물건들은 달랐어요. 작업자들은 정자의 재봉틀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전용 포장재에 둘러싸여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했죠. 35년간 정자와 함께 해온 독일제 재봉틀이었거든요. 재봉틀 밑에 숨겨둔 철제 서류함도 함께 포장됐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는 박태식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정자의 침실에서는 남편의 유품들이 조심스럽게 정리됐어요. 결혼 50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들, 남편이 즐겨 입던 양복, 그리고 함께 여행 다니며 모은 기념품들까지. 옷장에서는 정자가 직접 만든 옷들이 나왔어요. 35년간 양장점을 운영하며 틈틈이 자신을 위해 만든 작품들이었죠.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부엌의 그릇들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하나씩 모은 그릇들, 명절 때마다 쓰던 큰 냄비들, 그리고 손자를 위해 특별히 장만한 아기 그릇까지. 오후 5시, 28년간 정자 가족이 살았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텅 빈 아파트에는 벽지에 누런 자국과 가구가 있던 자리에 흔적만 남았어요. 새 주인을 위해 전문 청소팀이 들어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박태식이 빈집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 수도꼭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 시각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들꽃마을 코아우징은 전원 속에 자리한 2층 건물이었어요. 총 12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였죠. 각 가구는 15평 규모의 개인 공간을 가지고 거실과 식당, 도서관은 공용으로 사용했어요. 정자의 새 보금자리는 1층 끝자리였어요. 큰 창문으로는 뒤편 산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풍경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 이선희는 정자의 짐을 받으며 감탄했어요. 어머님, 재봉틀이 정말 근사하시네요. 독일제군요. 35년 전에 산 거예요. 아직 멀쩡해요. 정자의 재봉틀은 창가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연광이 가장 잘 드는 최적의 장소였죠. 철제 서류함은 재봉틀 옆 작은 서랍장 안에 보관됐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전 의사결정서 등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은 재봉틀 위 벽에 걸렸어요.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었어요. 정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것이었죠. 거실 창가에는 정자가 기르던 화분들이 놓였어요. 선인장, 다육식물, 그리고 겨울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는 고무나무까지. 작지만 정자만의 공간이 완성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자의 입주를 환영했어요. 특히 관리사무소에서는 정자의 재봉 솜씨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 박순덕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혹시 바지 단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요즘 다리가 짧아져서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가져오세요.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실력 좋은 재봉사가 왔다는 이야기였죠. 옷 수선을 부탁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벌써 대기 중이었어요. 저녁 7시 정자는 파리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박태식이 보내온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어요. 새 집의 모습, 정리된 짐들, 창가에 놓인 재봉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권사님.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이틀 후 잔금 결제가 완료됐어요. 25억이라는 거액이 정자의 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기존 예금 2억 8천만 원과 합쳐서 총 27억 8천만 원이 됐어요. 정자는 이 돈을 신중하게 관리했어요. 우선 양평집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냈어요. 월 관리비는 80만 원으로 기존 생활비 3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남은 돈은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분산 투자했어요. 정기예금에 10억, 연금저축에 5억, 안전한 국채에 10억. 그리고 비상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따로 보관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남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제 정자는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월 수입은 국민연금 180만 원에 예금 이자 150만 원을 합쳐 330만 원 정도였어요. 생활비 80만 원을 빼고도 250만 원이 남았어요. 넉넉한 노후였죠. 파리의 마지막 밤 정자는 호텔 창가에 앉아 에펠탑을 바라봤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정자는 이 돈으로 양평집 보증금을 냈어요. 5천만 원이었죠. 월 관리비는 80만 원, 기존 생활비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남은 돈은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했어요. 정기예금, 연금저축, 국채까지.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였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제 정자는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파리 거리를 걸으며 정자는 생각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다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귀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오후 9시 10일간의 유럽 여행이 끝났죠. 정자는 마중 나온 박태식과 함께 양평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저 불빛들과는 작별이었어요. 권사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임미자와 함께 온 가족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도윤, 선영, 하림 모두 10일간의 여행으로 피곤해 보였어요. 무거운 쇼핑백들이 유럽에서의 호화로운 시간을 말해줬죠. 어머니 집에 먼저 가서 쉬어야겠어. 선영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선물도 드려야 하고. 하림이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흔들었어요. 밤 11시 택시가 잠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15층 복도였어요. 28년간 수백 번도 넘게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죠. 도윤이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정자의 생년월일 1953년 4자리였죠. 삐삐삐. 빨간 불빛과 함께 오류음이 났어요. 이상하네. 도윤이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1, 9, 5, 3.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선영이 나서서 시도해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건 아닐까? 하림이 중얼거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손 떨리는 손으로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통화.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두 번째 통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에서야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나 침착했죠. 엄마, 우리 지금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아니야. 정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한 거야.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선영이 전화기를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집을 팔았어. 이사도 했고. 정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복도에는 가족 3명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선영이 다시 소리쳤어요. 어떻게 우리 몰래 그럴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예요. 내 집이었으니까 가능했지. 가족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전 의사 결정서 공증 받았어. 의사 2명이 확인했어.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사 결정 능력 충분하다고 판정받았어. 정자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든 깜빡은 기록으로 깨트릴 수 있어. 스마트 스피커가 거실 대화를 다 녹음해뒀거든. 도윤이 전화기를 다시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양평. 들꽃마을 코하우징. 그곳이 어디예요? 가서 뵐게요. 안 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출입 금지야. 정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3일 후에 연락할게. 그때까지 너희끼리 잘 생각해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복도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가족 3명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어요. 28년간 살던 집 앞에서 이방인이 된 채로요. 하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어디서 자야 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도윤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은행 앱을 켜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통장도 다 비어 있어. 정자의 연금 계좌도 예금 계좌도 모두 잔액이 0원이었어요. 한편 양평에서는 정자가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잠실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재봉틀이 창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35년간 함께 해온 든든한 동반자였죠. 정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제대로 시작됐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자만의 시간이었어요. 72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죠. 사흘 후 정자가 먼저 연락했어요. 만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조건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거짓 관찰일지에 대한 자필 사과문. 둘째, 사돈의 허위 소문에 대한 사과 녹취. 셋째, 이후 재산 요구나 후견인 언급 금지 각서. 이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접촉 금지라고 했어요. 도윤 가족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치밀하게 만든 거짓말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길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내일 완성할 아기 옷이 있었어요. 마을 어린이집에서 주문한 것이었죠. 바늘에 실을 꿰며 정자는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도윤의 직장, 대형 제약회사 본사 12층. 월요일 오전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강도윤 과장이 어머니를 내쫓았다던데 28억짜리 집 때문이래.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들켰다고. 효자로 소문났던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지만 진실은 이미 왜곡되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정자가 먼저 떠난 것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도윤이 어머니를 쫓아낸 것으로 보였어요. 오후 3시 인사팀장 김 부장이 도윤을 따로 불렀어요. 도윤 씨, 요즘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던데? 아, 그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는 개인사에 간섭하지 않지만 임원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지 관리는 중요하거든. 김 부장의 말은 돌려 말하는 것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가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팀을 관리하겠나? 도윤의 승진은 그날로 물 건너갔어요. 3년 동안 준비해온 임원 승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선영은 더 큰 곤경에 처했어요. 아파트 단지 맘카페 잠실 천국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최선영 진짜 무섭다. 시어머니 재산 노렸구나. 유럽 여행 가는 사이에 집 빼앗으려 했다며?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지어냈다던데. 소름 돋아. 댓글은 200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동네 피부관리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동안 단골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눈치가 보였어요. 선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실장의 인사에도 냉기가 돌았어요. 시어머님은 잘 계시죠?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비꼬는 것이었죠. 선영은 피부 관리를 받다가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림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주치기 힘들어졌어요. 야, 하림아. 내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친구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BMW 사달라고 졸랐다는 소문 들었어. 하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단톡방에서 난리야. 할머니가 집 팔고 도망갔다며? 반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림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갔어요. 임미자도 곤란해졌어요. 이웃들이 수상하게 쳐다봤거든요. 왜 친정딸 시어머니를 유럽 여행에 보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미자야, 정자 언니 어디 계신데? 갑자기 이사를 가시다니 이상하지 않아? 임미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도 속은 입장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 가족은 여전히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모텔, 고시원, 친구 집까지.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전세금도 빼지 못했어요. 집이 이미 팔린 상태라 보증금 회수도 불가능했어요. 도윤의 신용등급도 하락했어요. 약국 창업 실패로 인한 빚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갚을 능력도 의심받았어요. 결국 도윤이 굴복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간절함만 남았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건을 이행하면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선영도 마지막에는 자존심을 꺾었어요. A4 용지에 자필로 사과문을 썼어요. 치매 관찰 일지를 조작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 최선영은 어머님에 대한 거짓 증상을 기록하고 이웃들에게 퍼뜨린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임미자도 녹취로 사과했어요. 제가 정자 언니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가스 냄새가 났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법무사 앞에서 각서를 썼어요. 저 강도윤은 앞으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으며 후견인 선임이나 요양원 입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모든 조건이 이행됐어요. 정자는 마침내 그들과 만났어요. 장소는 양평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중립적인 곳이었죠. 도윤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한 달 동안의 고생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정자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선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들이 계획한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만약 진짜 치매에 걸리더라도 그때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 거야. 하림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자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하림아, 너는 아직 젊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충고야. 만남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정자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연락은 유나를 통해서만 해. 급한 일 있으면 유나한테 말해. 나는 이제 자유로운 노인이 되고 싶어. 그들과 헤어진 후 정자는 혼자 양평시장을 걸었어요. 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시원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어요. 체면과 명예를 잃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6개월 후 양평 들꽃마을의 아침은 재봉틀 소리로 시작됐어요. 따그닥 따그닥. 정자의 방에서 들리는 리듬감 있는 소리였어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재봉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아기용 내복들이었어요. 부드러운 면 원단 위로 바늘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35년 경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솜씨였죠.
한 벌 한 벌 완성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오전 9시 재봉일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산에는 작은 둘레길이 있었어요.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였죠. 길 위에서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이들 옷 만드느라 바쁘시죠?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하다고요. 오후에는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재봉 교실을 열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몇 명 왔어요. 아이 옷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죠. 정자는 정성껏 가르쳤어요. 바늘 잡는 법부터 시접 처리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 옷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자는 가장 행복했어요. 자신의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저녁에는 딸 유나가 찾아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잠실에 계실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정자는 웃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었어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유나와 함께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엄마, 도윤 오빠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끔 안부는 물어봐요. 그런데 직접 연락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업자득이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뭘? 집을 팔고 이사 온 건 말이에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결정권이었구나. 유나는 엄마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자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내일 완성해야 할 아기 옷이 있었어요. 작은 원피스였죠. 바늘에 실을 꿰며 정자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잘 봤죠?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 사진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정자는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따그닥 따그닥. 리듬감 있는 소리가 밤 정적을 깨웠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소리였거든요.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바느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고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나를 새로운 삶으로 보냈다고요. 재봉틀 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노인의 찬가였어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한 여인의 승리 선언이었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였거든요.